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민석입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는 우리가 지금 왜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려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듣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고려시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고려인이라는 존재를 인식은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삶과 그분들의 어떤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생소했던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뒷백으로 이렇게 제가 촬영했던 몇몇 분들의 사진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고려인들을 알기 위해서는 1937년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90년 전일 것 같은데요. 1937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이 고려인들의 역사는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고려인들은 강제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 일제와의 관계성이 우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본의 전쟁을 앞두고 일본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러시아의 사람들은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우리 조선민들, 조선 이주자들에 대해서 매우 위험스러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에 동조할 수 있는 세력. 근데 이 숫자만 벌써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돼 있던 상태여서, 이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 동쪽, 러시아의 동쪽이 안전할 수 없다라는 판단과 근거하에서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무장 세력화입니다. 즉, 우리 조선민들이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무장을 하고 세력화되면서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또 한 축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쟁을 앞둔 러시아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군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먹을 것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군수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력 중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민족은 바로 그 당시에 조선민들이 가장 우월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1920년도에 강제 이주가 아닌 농업 이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한 고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1937년 10월에 화물차를 이용해서 강제 이주를 시작합니다. 당시의 숫자는 17만 8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7만 8천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적은 숫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인구로 본다 그러면 연해주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강제 이주 열차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제 이주를 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우슈토베를 시작으로 알마티,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분이 있죠. 홍본도 장군이 돌아가신 키즈로르단,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있는 916 시장 주변으로 해서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내리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슈토베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슈토베라는 지역인데 우슈토베가 이 카자흐스탄 말로 이게 새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우리 그 고려인들을 환영을 많이 해줬다고 이렇게 그 홍보 영상에는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카자흐스탄이 22개인가 2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보니까 소수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했다라는 평가가 좀 많고요.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의 주민들이 환영을 했지만 먹을 거는 나눠줄 수 있지만 우리들의 고려인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슈토베에 도착한 고려인들이 이동을 해서 이 산봉우리 밑에 손으로 토구를 파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 곳에 제가 다녀왔는데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아픈 느낌이 좀 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고려인들의 무덤가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무덤가를 보고 있으면 좀 뭐랄까 좀 죄를 짓는 듯한 죄스러운 마음이 좀 들게 됩니다. 그 우슈토베를 시작으로 중앙아시아의 이제 크질 오르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홍범도 장군의 묘역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고 지금 5세대까지 고려인들을 2016년 2달에 걸쳐서 일단 1차로 취재를 마치고 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019년에 바로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고려인 프로젝트를 해서 고려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취재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고려인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물론 절대 다수일 수는 없겠지만 매우 행복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행복하다는 게 제가 보는 행복과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행복은 좀 다르지만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뿌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 우리와는 뭔가는 좀 다른 것이 있는 행복감이 좀 보여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인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 중에 이게 좀 얘기가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제가 시골 출신인데 전라북도 고창의 시골 출신인데 우리 옆집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는 듯한 친근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외모적으로 와서나 아니면 느껴지는 그 감수성은 사실은 우리와는 똑같은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고 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다 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 고려인들 같은 경우는 국적이 그 나라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으면 카자흐스탄 국적이 되거든요. 근데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점점 성숙해지고 나서 외모의 변화, 외모가 그들과 차이점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너 어디서 왔느냐 얘기하고. 분명히 나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도 카자흐스탄 국민이고 나도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서 딱 걸리게 돼요.
취재하러 갔을 때 가장 인상이 남았던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왜 취재를 하러 왔느냐를 물어보거든요. 우리한테 무엇을 듣고 싶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싶어서 여기에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어설프게 고려인이라는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 고려인이라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의 질문에 사실은 말문이 좀 막혔죠. 내가 이들을 왜 취재하러 왔을까? 이들을 취재하러 왔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이 작업의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좀 죄스러움도 들고. 그러니까 결국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선입견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1937년에 멈춰져 있다는 거죠. 1937년에 강제 이주를 했던 그 당시의 기록과 그 당시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니 당연히 우리가 힘들 것이고 못 살 것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것이라는 거. 사실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의 이야기. 제가 고려인을 처음 접했을 때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때 기억 남는 거는 1937년의 강제 이주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거든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신 할머니가 허름한 침대에 앉아가지고 집에 앉아서 어눌한 우리말, 한국말로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때 화물 기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딱 요 포인트만 지금 우리는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시 리셋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들의 존재,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바로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1년 동안 이어왔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좀 뒤에 우리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느꼈던 고려인들의 삶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동포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고려인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 시작점을 알려주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인에 관련된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 이 취재를 통해서 만났던 4천여 분의 고려인들, 그리고 살고 있는 50만여 명의 고려인들의 중요성은 저는 우리 남북한을 포함해서 대륙으로 가는 연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 유라시아와의 매우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별명이 길을 걷는 사진가입니다. 열심히 걷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들과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진가인데, 길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도로를 쭉 깔아놓고 쭉
도로를 쭉 깔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이 다닐 수 있어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밟았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져지고 만들어져서 저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포르투갈까지 가는 이 트랜스 유라시아의 그 전체적인 계획에서 저는 이 수많은 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많은 길들은 결국에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특히 중앙아시아,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이 중에서 특히 우리 고려인들이 존재를 한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과 살이 묻혀 있는 곳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고요. 고려인들의 웃음과 눈물을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륙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고려인들은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재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즉 이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더 바뀔 수 있는지를 좀 더 취재를 좀 하는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 없이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요.